네, 그럼 저희 고택에서 듣는 인문학 강좌 164째이면서 대화 11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구공간 파르케날의 이이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대화 꼭지는 매년 8월마다 있는데 우리 사회의 쟁점, 이슈의 서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상반된 양쪽 편을 한 자리에 모시고 준비해온 말씀을 듣고 무제한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빨치산과 터볼 때 내 신념을 되돌아보니 두 번째가 되는데요. 오늘 또 죄송스러운 말씀은 토벌대 출신 문태주 어르신께서 제가 3번 간곡하게 청을 드렸지만 결국은 한자리에 오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영상을 담았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그 질문, 꼭 같은 질문 5가지를 영상을 담았고 그 영상은 우리 나중에 카톡방에 이제 그대로 올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문태주 선생님께서는 영상으로 함께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좀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빨치산으로 활동하시고 21년 8개월 비전형 장기수로 옥고를 치르신 이제 구현철 선생님은 현장에 모셨기 때문에 선생님께 이제 육성으로 저희가 여쭙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토벌대로 활동하셨던 문태주 어르신은 제가 짤막하게 소개만 드린다면은 1933년 산청에서 나셔가지고 13살에 해방을 맞아서 18살에 인민군 의용대로 일단 끌려갔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연유로 탈출을 해서 그 이후 방위군, 지리산 호랑이 부대, 그리고 정식으로 국군으로 투신해서 반좌익, 반빨치산 토벌에 나섰던 분입니다. 이후 산청 고향 마을에서 이장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마을을 지키면서 차분하게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34년생이시니까 원래 93연세가 되시죠. 이미 그 보청기를 끼어도 대화가 좀 어려울 정도로 청력이 많이 약해지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도 이제 제가 영상으로 대화를 할 때는 옆에서 크게 이제 막 얘기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대화가 영상에 담겨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구현철 선생님은 1931년 양산에서 나셔서 15살에 해방을 맞고 동국대에 다니다 1950년 조국 평화 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자는 각오로 신불산에 들어가 빨치산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1954년 체포되어서 21년 8개월 장기수로 감옥살이를 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선생님께 준비한 질문을 한 5가지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고, 또 참가하신 분들과 질문응답,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질문은 제가 영상으로 담은 토벌대 어르신께 드렸던 것과 똑같은 질문 5가지를 제가 우리 구현철 선생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네. 질문하기 전에 서로에게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선생님, 우리 선생님 말씀은 끝나고, 그때 이제 그럴까요? 토론하고 할 때, 그때 순서가.
선생님 말씀이 그대로 끝에까지 전해지죠? 마이크를 켜지 않아도? 잠깐만요. 사용해 주시면 더 도움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여기 지금 에어컨을 켜지 않았는데 바깥에 온도차가 한 12도 정도 차이 나거든요. 조금 더 있으면 안에 좀 있으면 긴팔을 입어야 될 정도로 예, 딱 밑이라도. 자, 그러면 선생님께 토벌 때 어르신께 드렸던 질문을 선생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막 20살에 빨치산 활동에 뛰어드시면서 어떤 다짐이 있었습니까? 다짐이라, 죄송합니다. 다짐이라고 하기보다도 생각이 있었죠. 내가 이 길이 내가 갈 정의의 길이고 올바른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은 당시 그 환경이나 아까 여기 오면서 오늘 아침에 거창을 간다는 생각을 할 때 무엇이 떠오르냐 하면은 거창 학살 사건이 되었다. 거창 지금 이 표현을 내가 학살을 하는데 여기서 학살을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창 학살 사건이 머리에 떠올라요. 그건 내가 산에 입산한 후의 일이지만은 입산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차에 간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산을 할 때 내가 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정의의 길이구나 하는 건 생각을 했습니다. 거창 학살 사건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입산하기 전에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학살이 수없이 자행되었습니다. 그 학살이 무슨 사건입니까? 무슨 학살입니까? 내 동족을 내가 죽이는 학살이었습니다. 그 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것이 그런 참 처절한 긴 이야기를 남기고 자행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한 환경을 내가 목도를 하고 보고 듣고 도저히 그대로 내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서울에서 학교를 조금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그때 서울에서 내가 느낀 것이 이 참 내가 일본에 가지고 학대받고 차별받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쌓여가 있는데 전쟁 후에 그런 학살 사건을 이렇게 보니까 내 스스로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원을 해서 나는 산에 입산을 했습니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20살 되었습니다, 선생님. 딱 20살입니다. 20살이었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일본 가기 전부터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사람의 생각은, 사상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생각이라는 사상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마크가 이야기한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환경,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내 가슴 속에 정의감을 불타게 만들고 이 정의감을 실천하도록 만든 것이 내 사회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여기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로 합니다만은 내 고장에 심상소학교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일본 학교예요. 조선 애들은 많이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몇 애들이 다니고 그런데 나는 참 용케 내가 마을에서 좀 영리하게 보였는가 모르지만 그 학교 선생님 마을에 살았는데 나를 보고 학교 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아직 학교 보낼 생각을 안 하는데 8살 때 그 선생님이 학교 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 유일하게 조선 사람 교사였습니다. 그 선생이 한 마리 사는데 어느 날 부르더니 내가 그 밖에서 놀고 있는데 부르더니 내일 학교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어머니께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학교는 일본인 학교고 일본 애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데 조선 애들은 참 몇 사람밖에 없는 이런 학교였어요. 거기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해가지고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학교가 참 유명한 학교였는데 내 어릴 때 그 학교는 학교 교문 안에 딱 들어서면은 조선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교문 밖에서는 조선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교문 안에 딱 들어서면은 조선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일본 그 학급에다가 학급 애들에다가 티켓을 이렇게 10장씩 줍니다. 무자다가 운동장에서 같이 놀다가 조선말을 하게 되면은 한 장씩 뺏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토요일 되면은 그 점검을 해가지고 남은 게 몇 장이고 이걸 해가지고 성적을 매기는 이런 학교였는데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기억에 남느냐 하면은 내가 학교 입학을 하니까 삼촌이 학자금을 학자금이지 그때는 월사금이라고 했는데 월사금을 하라고 하면서 요만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사주더라고요. 요걸 키워가지고 네가 학교 다니라. 근데 그 염소를 참 내가 귀여워했습니다. 또 학교 갔다 오면 촌이니까 애들이 어디 갈 데 있습니까? 들판에 어려놔가지고 뛰어놀기도 하고 이러는데 내과에 있는 끌고 가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끌고 가지고 그 풀 먹이는 것이 굉장히 내게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갔다 오니까 내가 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무렵에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염소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컸는데 한 1년 키우니까 많이 컸는데 염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께는 물으니까 순사들이 와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순사들이. 순사는 그때 조선 사람 순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뭐 성경인데 그때는 순사라고 했는데 일본 조선 사람 순사는 없는데 일본 사람도 순사인데 경찰인데 그때는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큰 일본들은 칼을 차고 다니죠. 이렇게 걸어가면 절크덕 소리가 납니다. 애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가 와가지고 끌고 가버리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가슴을 충격을 받는가 모릅니다. 내 어린 가슴에 막 눈물로 많이 흘렸지만은 그 순사가 어떤 놈인지는 얼굴도 모르고 아무 모르지만 순사라는 데 대한 감정이 적개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때 좋은 사람은 참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공출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나 내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공출을 다 압니다. 약탈하는 가는 거예요. 식량이고 뭐고 약탈해가지고 이게 공출이에요. 공출. 사실은 공출은 자발적으로 갖다 파셔야 되는 건데 파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순사가 와가지고 전부 다 면세기를 앞세워가지고 막 뒤집어가지고 수탈을 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이 참 그때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외놈들이 일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가지지 않았는데 그러한 과정이 내 이제 축적되는 아주 어릴 때 감정을 이렇게 가지는데 집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못 살아가지고 전부 다 식량이고 뭐고 농사 조금 지어놓으면 다 뺏기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는 일반 탄광에 노동자로 가가지고 계시고 근데 어머니가 할머니하고 할머니들까지 연세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두 분이 산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부녀자들이 거의 다 가지고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뺏깁니다. 송기라는 걸 아십니까? 소나무 껍질. 소나무 껍질 뺏겨가지고 그 껍질, 속 껍질을 물에다 울거가지고 그대로 못 먹습니다. 울거가지고 그걸 찢어가지고 절구에다 넣고 찢어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주를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데 어떻게 이민을 갔냐면 어떤 분들은 간도로 가는 간도 지방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일본은 동북 지방. 지금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동북 지방인데 만주예요, 만주. 만주로 이민을 가고 어떤 사람 한 집은 어떤 집은 남양으로 이민을 간다 그래요. 남양으로. 뭐 난 그 남양 가보지는 않았지만 남양을 간다 하는데 나는 우리 집은 아버지가 일본에서 광부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으로 이주를 갑니다. 그러한 내 너무 이야기가 긴가 모르겠습니다. 왜 너무 그러한 사회적 환경이 내게 정의감을 심고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왜 이런 사상을 가졌느냐 하는 거 여러분들 다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선생님, 그 신불산에 들어가시면서 발지산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때가 20살이었고, 이제 7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95연세가 되셨는데요. 그 되돌아볼 때 어떤 회한 같은 게 있을까요? 회한. 지금 같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또는 지금 같으면 그랬을 텐데 하는 그런 회한이 있었지요? 그 회한은 없습니다. 회한은 없었고요. 내가 우리 집사님 집에 와가 있습니다. 내가 집사님은 같이 안아야 되는데, 사실 내 요양보호사로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다가 길 가다가 쓰러질까 해가지고 따라온 거지안에서 따라오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 이제 시집 와가지고 억수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결혼했는데 15년간을 감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형사들이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집에 옵니다. 그런 환경에서 숟가락 하나 저번에 여기 이야기하다 숟가락 젓가락 하나 없이 시집 와가지고 같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에 살았는데 내가 이야기합니다. 내 이제 시집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만 나는 후회를 안 한다. 내가 참 또 이렇게 보면 90평생을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내가 참 마음 편하게 산 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감옥에서 부모님 다 돌아가시도록 이렇게 내가 만들고, 내가 정말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후회가 되는 일이 없는데 나는 하는 마음이 걸리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놓고 아들 낳았다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나를 좋아했는지 모르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산에 있고 감옥에 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침에 물을 떠놓고 빌고 그랬다 그래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다. 그러한 부모님들에게 밥 한 번 내드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가슴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생을, 내가 살아온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일본에 가서 참 고생 많이 했고, 일본에서 우리 강제징용에 끌려온 사람들, 피눈물 나는 생활을 하는 걸 내가 직접 목격을 하고 했습니다. 또 6개월 전에 아까 이야기한 것이 그 남조선의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동족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내가 살아왔는데 나는 한 번도 참말로 어깨 펴고 살아본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이 90평생이 나로서는 우선 내가 명예나 부를 생각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 명예를 생각하고 부를 생각했으면은 내가 서울서 고등학교 나가지고 진로를 이야기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뭐라냐면 내보고 불러가지고 경찰 전문학교를 가는, 그때 참 경찰 전문 일기생을 모두 안 돼요. 경찰 전문은 그때 경찰 전문학교 가서 내가 내무장을 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경찰이 싫더라고요. 경찰이 일제 순사인데 그걸 당하고 나니까 경찰이라는 건 말이야 입에다 올리기 싫은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우고 나가 동국대학 간다. 그래 동국대학 갔는데 동국대학도 8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왠지 정의감이 없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정의감이 조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내놨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 후회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난 지금도 후회 안 합니다. 지금도 내가 여기 분 아니고 이곳도 아니고 1년에 여러 차례 그 지방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또 와달라고 연락이 오고 또 대학 같은 데 가가지고 학생들하고 강연을 많이 합니다. 난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의 하나의 그 활력소가 되고 나를 지탱해주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우리 통일은
기어이 올 텐데요. 어떤 모습으로 와야 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통일 이야기, 네. 통일 이야기 참 좋은 이야기인데 통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은 불가피합니다. 내가 나중에 내가 이야기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은 조금 내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생각하는데 통일도 역시 그렇습니다. 통일도요. 어떤 내가 학생들 앞에 가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망할 때 천황이 아침에 라디오를 가지고 전쟁을 끝났다 항복하다는 항복 선언을 할 때 그 몇 시간 전까지도 일본이 망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역시 그랬고요. 나도 역시 그때 일본 나가사키 났는데 나 나가사키 살았는데 나가사키 갔는데 원자 폭탄이 떨어졌어요. 한 일주일 전에 떨어졌는데 원자 폭탄이 떨어졌는데 노동자들이 없어져요. 강제징용 끌어왔던 노동자들이 일본에 가면 마을을 숙소를 한바라고 합니다. 노동자들 한바라고 하는데 몇백 명짜리 수용을 하고 이런 노동자들이 없어지고 저 한 구석에는 내가 하시마라는 탄광 군함도라는 사람인데 군함도 저 모서리에는 중국에서 끌려온 중국 포로라고 하는데 내가 어릴 때 학생들이니까 막 궁금해서 중국 포로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려고 가보니까 소문은 중국 뺏는 포로들은 뿔이 나가 있다고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막 호기심에 찾아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 철조발 치고 헌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 가까이는 못 가고 멀리서 보니까 포로가 아니고 애들이 말이지. 한 대여섯 되는 애들이 군용 담요를 뒤집어 쓰고 추우니까 밖에 그 햇빛에 탁 나가지고 앉아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포럼입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뿔도 보이지도 안 하고 애들이라요. 가만히 보니까 내 짐작인데 만주의 어느 마을을 모델을 잡아다 그 부모들은 당마이랑 일을 시키려고 잡아오고 애들까지 다 끌고 왔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환경을 내가 이야기 다 하려면 참 없는데 그러한 사실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왜 내가 이 이야기 했냐면은 일본 천황이 라디오를 가지고 방송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전부터 사람이 없어져요. 우리 강제징용 노동자도 없어지고 이렇게 없었는데 하나쯤에 중국에서 끌고 온 이 포로도 다 없어져요. 그 남은 것은 그 섬에 군함도라는 섬에 남은 것은 우리 조선 노동자들하고 가족들이 있는 노동자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은 밖에 나오지는 않아요. 문 닫고 탁 처박혀가지고 일본이 항복했다고 하니까 손들다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아까 이야기해봤을 때 느낀 것은 항복하는 그 순간까지도 일본이 말이라고 생각 안 했다. 생각을 못 했다. 일본 놈들도 저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고, 막 B-29 비행기가 와가지고 비쪽 사고가 막 하고 폭탄을 떠들고 이래도 절대 일본은 항복 안 한다 했습니다. 나도 항복 안 하려고 생각했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항복 안 하려고. 역사가요, 순간에 됩니다. 그래서 나는 통일이 어렵다 해도 통일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진리고 정의이기 때문에 오게 되겠어요. 우리 통일을, 나는 내 평생에 통일을 한번 보고 눈을 감아야 되겠다 하지만 혹시 내가 통일을 못 보고 눈을 감더라도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옵니다. 지금 이게 왜 통일이 와야 되고 오느냐, 통일이 되느냐, 통일을 내가 불가피하다는 거 지금 합니다.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걸 내가 설명을 할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다음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고 싶네요. 예. 선생님, 그 필연적인 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세계 정세가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세계 정세가 내일 모레 9월 3일 날 북경에서 천안문에서 시위를 합니다. 이거 하나 시위예요. 무슨 행사가 아니고 80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무슨 전쟁 성의 기념을 합니까? 하나 시위하려는 겁니다. 그 무슨 시위를 하냐면 두 가지 먹고 있어요. 세계 각국 정상들을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모은다는 그 시위하고 새로운 무기를 선보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냐면 우리가 그냥 퍼레이드나 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막 때립니다. 심지어는 인도까지 저 코스라는 동맹을 하나 만들려고 코스에 집어넣으려고 인도 모지를 막 백악관에 부르고 막 대우를 했는데 모지가 말을 안 들어요. 일본 총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50% 관세를 때립니다. 50% 관세를 때리니까 모지는 어떻게 하냐. 때리면 때리라. 지는 중국하고 손잡겠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손잡겠다는 거예요. 브라질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거는 전에 반동 대통령이고 지금 뭐라노? 룰라 대통령 아닙니까? 룰라가 뭐라 했습니까? 미국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이 한마디 하면 꼼짝없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질서였는데 미국하고 맞습니다, 지금. 룰라가 뭐라 했느냐면 관세 말 안 들으면 트럼프가 룰라 보고 말 안 들으면 관세 때리겠다. 50% 때리겠답니다. 때리겠다 하니까 룰라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지금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가 분할됩니다. 이거 한 나라의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질서가 무너지고 다극화된다는 이야기는 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도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달러가 세계를 지배해요. 우리가 어제 외국에 어디 나가면 달러 바꿔서 가야 됩니다. 나는 2년 전에 3년 전에 인도네시아 월남을 다녀왔는데 월남을 할때 달러를 바꿔갔습니다. 지금은요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자국 화폐를 가지고 결제를 한다. 달러가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까지 세계 경찰 국가로서 세계를 지배하던 이 일국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것이 트럼프가 관세를 안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됐냐면 미국이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무기 팔려고 전쟁하다 보니까 부채가 많이 없으면 늘어나거든요. 어제 그저께 저 통계를 보니까 미국 달러로 2조 3천억 달러. 2조입니다. 2조 3천억. 10억 달러, 100억 달러가 문제가 아니고 2조 3천억 달러면 우리가 세지도 못해요. 여기 또 합의를 하면 세지 못합니다. 그러한 부채가 있으면 이 부채 때문에 한숨씩 트럼프가 갖고 있는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 세금이 관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참, 이 AI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AI가 어떻게 이 세계를 바꾸고 있는가 하는 걸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죠. 그만큼 하죠. 선생님, 통일을,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이 무엇인지, 또 통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는지요?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요, 첫째, 서로 생각입니다. 남북이요, 우리 민족이 서로 생각이 달라요. 억수로 달라졌습니다. 아까 내가 머리에 뿔났다고 중국 사람들 보고 머리에 뿔났다고 한 이야기가, 내가 산에서 잡혀가지고 경찰국에 오니까 이 기자들에게 사진을 찍도록 말이에요. 밖에 이렇게 세워놓고 사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기자들이 막 몇 명이 어디에 막 둘러싸가지고 사진 찍고 있는데 거기에 뒤에 구경하러 온 아줌마들이 말이야. 뭐라냐면 빨갱이 뿔이 있고 뭐셔도 있다니 빨갱이 뿔 하나도 없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었어요. 그 아줌마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이게 무슨 방공사상한 생각을 그래 바꿔놨습니다. 이 사상이 이래 성향이 북하고 교류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려면 이제는 바로 통일을 못합니다. 바로 통일을 하면요, 박근혜, 이명박이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 사상 서로 유학하려면 생각을 서로 유학하려면 미국 사람들하고 여기 사람들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통일이 되는데, 그래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있는. 그런데 통일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물적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이 다르다는, 미국 사람하고 여기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 방식이. 여기는 철저하게 불합화 자본주의 문화 생활이 그대로 심어져 있고, 북에는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북에는 철저하게 옛날 전통적인 생활 방식. 그래서 한복을 좋아합니다. 북의 여성들은 한복을 많이 입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터미널에 오다가 어떤 아가씨가 치마다 이거 이런 거 입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보기 싫어. 우리 집사람이 보기 싫다는데 내가 얼마나 보기 싫게.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생각이 다르니까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생활 방식이 다른 이게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인데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여선데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되네. 극복하려면 하루 이틀을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통일 방식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통일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통일 방식은 연방제 통일. 연방제 통일을 해야 돼. 이 연방제 통일은 김대중 대통령도 연방제 통일을 수용을 하고 주장을 했고, 북에서 80년간 해방되고 이제까지 연방적인 통일을 하자고. 평화적인 통일을 하죠. 연방적 통일은 평화적인 통일이에요. 평화적인 통일을 하죠. 무력에 의한 통일을 하죠. 지금 참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제 윤석열이가 들어가지고 북하고 평화적 통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평화는 남북 간의 평화는 힘에 의해서 평화를 만들어야지 협상에 의해서 평화는 안 된다고. 윤석열이 주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김정일이가 팔칵 비깁니다. 김정일 생각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뭐라냐, 남이 저것들 동포도 아니고 민주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연방제 통일을 해야 돼. 연방제 통일은 남의 자본주의 제도, 북의 사회주의 제도 그대로 인정을 하자. 그대로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해가지고 인정을 하면서 그대로 그 제도를 시행을 하되, 단 국방하고 외교만 하나로 한 국가로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남북 국회의 통일이에요. 남북 국회의 통일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국회 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국방하고 외교만 하고, 그 외에 거는 전부 다 각자 하도록 하자. 이래야 서로 좋은 제도를 그래 하면서 교류를 하면은 서로 융화가 되고, 멀어졌던 감정도 가까워지고, 또 거기에는 연방제 통일 방안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통일을 지지하고 통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대단계라는 표현을 해요. 자주적인 통일, 평화적인 통일, 남북 대단계. 이 남북 대단계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고요. 기본 합의서 안에 그 전에 7.4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북에 김명주가 와가지고 서울에서 박정희 있을 때 박정희하고 맺은 그 선언이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그 7.4 남북 공동성명이 뭐냐면, 통일을 하되 자주적으로 하자. 외부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하자. 둘째야 평화적으로 하자.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자. 첫째가 남북 간에 화해를 교류를 통해서 화해하자. 거기에는요, 종교고 남녀노소고 할 것 없이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면, 통일을 싫어하지 않으면 다 포함시키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까지도 여기 뭐 경찰서장을 하고 뭐 내무장관을 한 사람도, 이 사람도 어제까지는 통일을 반대하고 했더라도 오늘 통일을 하겠다면 다 받아준다. 이것이 남북 화해입니다. 남북 대단계라는 이 명제 속에 포함된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통일의 방법은 평화적 통일, 자주적인 통일, 서로가 대단계를 가지고 교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류하라고 무슨 통일이 되겠어요? 윤석열처럼 그래 주장하면요, 통일이 아니라 망합니다, 망해. 힘에 의해서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자 하면, 그게요, 핵무기, 여기 남해 2개만 터뜨리면 몰살이에요. 몰살합니다. 핵무기 2개가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이 왜 북을, 이게 상대도 안 돼요. 북은 미국에 비하면은. 근데 왜 미국이 북만 건드지 못하는, 왜 못 건드냐? 다른 왜 이스라엘이니 이라크니 레바논이 막 전쟁을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미국이 전쟁하는 건, 미국이 저걸 대리전쟁이라고 봐요. 우크라이나를 앞세워가지고 미국이 전쟁하는데 실패합니까? 세상에 세계 제일 강하다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밤에 도주를 해요. 그 생생한 이것을 우리가 다 봐서 미국이 안 내는 거 이제는 망해가는 제국주의가 분해돼가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네. 저는 그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하는 그 문맥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이들을 보면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격전에 뛰어드실 때의 그 젊은 세대들 요즘 보시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나도 참 걱정하는 것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 통일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집니다. 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20살 때 정의감에 못하고 정의감을 억제하지고 있어서 내가 산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내 조국의 비참한 이 현실은 서로 알아야 되겠다. 남북이 갈려있기 때문에, 남북이 분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국이, 북도 내 조국이고, 남도 내 조국이고, 누가 북의 조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조상을 가지는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감은 남의 젊은이들이 상실한 지가 옛날입니다. 근데 이걸 아까 이야기한 마치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 없습니다. 왜 회복될 수 없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요, 남의 젊은이들이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머릿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돈밖에 모릅니다. 돈밖에 모르도록 그렇게 사상 교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자체가 너무 타락한 생활. 서구 문화를 그대로 비판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화는 싫고 이런 문화는 좋으니까 받아들이기,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받아들였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생활이요, 내가 참
생각하기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이 젊은 사람들을 옳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 교육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남쪽의 교육이요. 참, 이 교육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지? 대학만 나오면은 뭐 출세를 하고 대학을 나와야 살 길이 생긴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하니까. 내가 느낀 것이 여기에서는 학교를 가는 목적이 검사, 판사, 의사가 되려고 학교 갑니다. 그래야 출세하는 거예요. 돈을 막 가져서 사교육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검사, 판사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부의 교육은 그런 거죠. 부의 교육은 어떻게 과학자가 되냐, 어떻게 기술자가 되냐. 여기에는 검사, 판사가 수입도 제일 많죠. 하지만 부에는 기능자, 노동자, 과학자 제일 수입이 많아요. 북의 검사 월급은요, 일반 노동자 월급과 같아요. 거의 교육제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북의 교육은 70%가 과학 교육, 과학 기술 교육이고, 나머지 30%가 인문 교육입니다. 하지만은 여기는 절대적인 인문 교육이 우세를 쌓게 옵니다. 인문 교육제도 자체가 안 됐어요. 원 아프다. 네. 그 선생님의 따끔한 질책도 젊은 세대들이 들어야 되겠고, 또 선생님 뒤에 따라오는 젊은 세대들이 그 노벨 문학상도 가져왔고요, 아카데미 영화제 감독상도 가져왔고, 또 빌보드 차트 핫백에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흐뭇하게 생각하실 거로 여겨집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토벌대 어르신, 문태주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고약한 시대가 고약한 상황을 가져왔다. 자네는 그쪽으로 가서 고생을 했고 나는 이쪽으로 와서 욕을 받지만 특별한 감정은 없다. 이념이 어디 있고 주의가 어디 있느냐? 우리 다 같은 사람이고 친구 아니냐? 그러시면서 만나면 한번 손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셨네요. 자, 선생님께서 내가 총뿌리를 겨누고 나한테 총뿌리를 겨눴던 그 토벌대에게, 살아있는 토벌대에게 지금 만난다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대로 지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도 동의를 합니다. 그분이 총을 들고 내 가슴에 총을 겨누고 싶어서 총을 겨눈 것도 아니고, 나도 역시 한간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사회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동족끼리 참 말할 수 없는 이런 시련을 우리가 겪어왔는데, 이건 한편으로 생각하면 본인들보다도 사회가 책임져야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네. 네. 아직까지 손을 잡는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서는, 내 위치에서는 아니 좀 시리한 겁니다. 뭐 무슨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걸어오는 과정이 뭐 그분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모르지만 나는 참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한마디만 딱 말씀드릴게요. 감옥에요 0.75평 0.75평 한 평이 안 돼요. 여기 20년간 같이 있다고 어떻게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내가 제일 걱정한 것이 물론 막 그 중간에 좀 넓은 데가 여러 사람들하고도 같이 있긴 했지만 그건 장난식이고 내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일 걱정한 것이 내 자신이니까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배고픈 것이죠. 오등식이라는 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5등식, 1등식, 2등식, 3등식, 4등식, 5등식까지 있어요. 이 왜 5등식이라 했냐면 밥을 틀을 가지고 밥을 찍어요. 1등 틀은 크고 5등 틀은 작습니다. 5등 틀은 여기 좀 컵만 하네. 딱 여기 저러면 됩니다. 한 비밥이 딱 고정을 돼요. 이걸 먹고 견디려면 어려워요. 나는 처음부터 내가 오늘도 지금 참 귀한 우리 삼계탕을 사줘가지고 먹기는 뭐한데 나는 양을 내 자신이 굉장히 조절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비결이라고 할까 모르겠지만 과식을 안 합니다. 절대 과식을 안 해요. 과식을 안 하고 정시에 내가 밥을 먹고 또 공복이 공복감을 느끼면 약간의 간식을 조금 먹고 절대 과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과식을 안 하는 것이 이 밥을 먹고 그냥 견뎌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걸 가지고 2시간씩 이렇게 씹습니다. 여기에 콩이 몇 개 됐냐면 50개 될 때도 있고 60개 될 때도 있고 콩밥이에요. 콩 삶은 거예요. 이걸 밥 먹기 전에 골라냅니다. 골라가지고 몇 개가 되냐 아침밥 몇 개, 점심밥 몇 개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대로 따라 씹어요. 오래 씹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았는데 배가 고픈 것이 제일 힘들었고 또 하나는 걱정이 제일 걱정이 뭔가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에 24시간 100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입이 굳어져 버리더라. 나중에 한 3개월 되니까 입이 굳어져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말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걱정을 해요. 혼자서 막 입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속으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사람 이름도 막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제일 마음이 걱정되는 것이 그것이 걱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토볼 때 어르신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어떤 성자의 여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친일이 친미로 갈아타고 역사의 정도와 사도가 되어 퍼진
사회 주류에 맞서서 정의감으로 살아주신 선생님 24년 8개월 감옥 생활 생각하면 참 저희가 어떻게 가늠을 하겠습니까? 선생님 연세에서 24년 8개월은 없는 나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70이시니까 30년 건강하셔서 백수 이러시길 저희가 두 손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 욕망이 말이죠. 지금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죠. 20년간 대화를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고 이렇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몇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또 저희가 자꾸 뵙고 싶을 때 항상 그 자리에 계셔 주시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이고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저희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